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후기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가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졌고 서강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는 아직 미발표 상태에 있는데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2021학년도 후기에 대한 전형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원서 접수 기간이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고요. 연세대학교는 3월 15일부터 3월 26일, 고려대는 3월 9일에서 3월 25일, 성균관대학교는 3월 15일에서 3월 25일까지니까 대부분 3월 25일 정도가 원서 접수 마지막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균관대학교는 전년도에, 서강대는 전년도에 4월 21일부터 4월 26일, 그 다음에 한양대는 4월 13일서부터 5월 6일, 그 다음에 중앙대는 3월 30일에서 4월 29일 정도,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도 후기 모집을 합니다. 한국항공대는 1차는 3월 9일에서 4월 17일, 그 다음에 2차는 4월 29일에서 6월 19일. 이게 원서 접수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 이제 학부모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12년 특례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12년 특례는 국적을 따지진 않습니다. 12년 특례는 외국인 전형은 한국 국적자여야만 가능하고 복수 국적이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12년 특례는 국적에 대한 부분은 따지지 않고 단지 학생이 어디에서 재학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재학 장소가 중요하죠. 국내에서 12년 특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12년 과정을 이수하시게 되면 국적과 관계가 없이 지원하실 수 있는데, 이 12년 특례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셔야 돼요. 물론 나라가 나라 간의 이동에 따라서 학제 차이로 인해서 한 학기 정도 누락이 되어지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12학년제인 나라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1학년부터가 아니라 2학년부터나 1학년 2학기부터 이수함으로 인해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 12년 특례는 부모에 대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단지 학생이 해외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전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다가 중간에 국내에 들어와서 한 학기나 두 학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례로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대학에 따라서는 국내에 재학 사실이 없는데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12년 과정인데 1학년 1학기가 빠지고 난 다음에 1학년 2학기부터 이수하는 경우 간혹 인정이 되어지는 학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항공대가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대학에 따라서 대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12년 특례는 3년 특례와 마찬가지로 원서 지원을 횟수 제한을 받는 거 아시죠? 그렇죠? 1년에 총 6번. 재외국민 전형도 수시 전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번까지 원서 지원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서를 쓰시는 거는 2021학년도 후기이기 때문에 지금 원서 지원을 6개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전기, 그러니까 7월에 원서를 쓰실 때는 다시 6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서를 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다시 2022학년도 전기의 원서 지원을 6회 할 수 있다는 점 아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서 지원은 좀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도 하실 수 있겠죠. 서울대를 포함을 해서. 두 번째 아실 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번에 원서를 지원했는데 합격을 했어. 내가 이번에 원서를 써서 연세대학교를 붙었는데 다음번에 나는 만약에 7월에 서울대에 원서를 지원하고 싶으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근본적으로 이제 국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중 국적이 안 되거든요. 이중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세대를 합격한 학생이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난 다음에 서울대에 합격을 해서 서울대에 등록을 하셨다. 그럼 이중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두 개의 대학에다 불합격 처리가 되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먼저 합격한 학교에 등록 취소를 하시면 돼요. 연세대를 일단 다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서울대에 합격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등록하기 전에 연세대에 전화해서 등록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등록 취소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대에 다시 등록을 하시게 되어지면
그러면 등록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에 이제 2021학년도 후기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상향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원서 지원을 노리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어느 정도 학생을 뽑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년 특례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장점이라는 건 3년 특례에 비해서 어마어마할 정도로 쉽게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12년 특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지원 대학의 폭이 매우 좁다는 거예요. 3년 특례는 서울대를 제외한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 재외국민 3년 특례를 요강으로 가지고 있지만 12년 특례를 요강으로 가지고 있는 학교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12년 특례를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요강에 실제 있다 하더라도 선발하는 대학의 폭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면 경희대학교, 외대, 건국대 정도까지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12년 특례 학생들이 집중되는 구간이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 쪽으로 구간으로 잡는다면 중앙대 정도 위쪽 구간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3년 특례에 비해서 12년 특례의 장점이 뭐냐? 그럼 3년 특례보다 더 좋은 대학 간다.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 대학의 폭이 매우 좁다. 12년 특례로 학생들이 간다면 대부분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5개의 대학 안에서 대학 가기를 희망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학과도 대부분 쏠리는 경향이 되게 강하다. 그러므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영학과 또는 심리학, 심리, 미디어 이쪽으로 집중되게 될 수밖에 없고 자연계 학생들은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나 그렇지 않으면 기계나 전자, 화공 이쪽으로 대부분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단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12년 특례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2년 특례는 대학을 무조건 쉽게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되고 12년 특례는 대학의 쏠림 현상과 몇 개 대학 되지도 않고 몇 개 학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력을 갖춰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만 합격을 할 수 있지 그냥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교에다 원서를 쓴다고 해서 붙지 않는다. 12년 특례로 실제 대학 입시에 불합격해서 재수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12년 특례는 지금 보면은 2019년, 2020년 또 2021년도 보면 2019년도와 2022년도의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어지는데 여기를 딱 보면 뭘 먼저 아셔야 되냐면 12년 특례는 정원 외선발이다. 3년 특례는 정원 내선발이고 모집 인원이 2%로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확정되어져 있는데 12년 특례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2019년도에 3월 입학해서 70명을 뽑았어요. 2020년도에는 51명 뽑았고 연세대학교 2019년도에는 156명을 뽑았는데 그 다음에 2020년에는 176명을 뽑죠. 20명이 늘죠. 여기 19명이 줄었고 인원이 늘기도 하고 인원이 줄기도 하는 거예요. 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할까요? 그건 바로 정원 외 선발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정원 외 선발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또는 지원한 학과에서 충분히 학업을 할 수 있는 학업 적합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두 번째는 학업 적합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볼 때 지원자들 중에서 요번에 지원한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 아주 많아. 충분히 뽑아도 얘네들 국내 대학 다니면서 잘 공부할 것 같아. 그러면 많이 뽑는 거고 반대로 학생은 지원자가 많긴 한데 실제 학생들을 뽑아서 썼을 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울 거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쉽게 뽑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쓸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지원한 학과의 학업적 적합성이 있느냐. 대학에서 판단할 때 내가 지원한 학교나 학과에 지원했었을 때 충분히 학업적 적합성이나 관련 학과의 우수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이번에 12년 특례로 국내 대학을 입학을 한다면 과연 내가 그 공부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에 붙으면 뭐해?
대학에 붙었는데 공부도 못 따라가.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해. 학점도 안 나와. 그럼 결국은 졸업하기도 힘들고,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학점이 안 좋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취업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더군다나 12년 과정을 다 이수하신 분들은 대학교 4년 중에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를 한국 대학이나 한국 생활에 적응에 꼭 필요한 시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그러면서 전공 분야를 넓혀나가거나 전과를 하거나 진로를 찾아가는 형태를 생각해야지, 나는 평상시에 응용 통계에 관심이 있었어. 응용 통계학과 원서를 써. 실제 떠도 우리가 지원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 되어지면 실제 국내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막 전교 1, 2등 하시는 분들, 아주 우수한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실제 대학에 붙는다 하더라도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 써야 되는 건 첫 번째, 지원하는 대학, 학과와의 적합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실제 붙었었을 때 이 공부를 충분히 따라가고 소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3년 특례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실 수 있어요.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뽑는 인원이 한 68명 정도밖에 안 뽑죠. 그것도 그냥 1년에 딱 한 번. 그런데 12년 특례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가 176명을 뽑는데 이게 3월 입학 인원이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3월 입학 곱하기 2, 9월 입학까지 있으면 그럼 약 300명이 좀 넘는 인원을 선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12년 특례가 그만큼 문이 훨씬 넓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선발 인원이 많은 학교가 중앙대 정도까지가 선발 인원이 많다고 봐야 되고, 경희대나 외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적어요. 실제 모집 인원이 147명이나 하더라도 등록 인원은 이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의 주요 대학은 중앙대 위쪽에 있는 대학이 대부분 주요 대학이다. 경희대나 외대 정도까지가 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경희대나 외대는 후기에는 면접이 없지만 전기에는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어 구사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면접에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비록 올해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화상 업로드 형식의 면접 또는 뭐 줌이나 스카이프를 통한 면접이라 하더라도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면접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별 전형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서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류평가 100%고요.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증빙 서류, 이 서류들을 포함을 하게 되고 자기소개서는 수학계획서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12년 특례는 자소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되게 잘 써야 된다는 점 핵심이고, 자소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국내 입시에 자기소개서를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쓰는 게 효과적으로 쓰는 건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어려우실 때는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들의 자소서가 있거든요. 그걸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만약에 자소서 첨삭을 원하시는 경우들은 하이퍼리뷰를 전화 주시면,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줌이나 스카이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학생의 장점이 최대한 잘 살아나면서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걸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언어 능력 증빙 서류가 토픽 같은 경우는 5급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지 어디에 해당되냐면 의대, 치대, 간호대 지원하시는 분들만 약대까지 해당이 되시고,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토픽 성적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형이 1단계, 2단계라고 해서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고교 성적 및 고교 재학증 취득한 학력평가 자료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중학교 때 성적이나 자기소개서를 반영하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그냥 일괄 합산 방식으로 1단계 서류평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중학교 성적도 반영이 되긴 하지만 12년 특례에서 가장 주요하게 반영하는 성적은 결국은 뭐냐 하면 고등학교 과정의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 활동 증빙 서류 작성하는 거. 우리가 서류 작성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하고 활동 증빙 목록과 서류 작성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가끔은 보면 그 전년도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소개서와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만으로도, 그 작성만으로도 합불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자소서가 중요한 건 아마 모든 분들이 알 것 같고,
활동 준비 서류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거를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열거한다. 이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학생이 활동한 내용을 보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것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활동 서류를 잘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특징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학능력 자격이 미제출되어져요. 2022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고 어학능력 자격 기준도 폐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 특례인 경우에는 수학 지필고사를 자연계에서 실시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수학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조형학부 같은 경우는 서류 70%인 면접 30%인데 면접이 직접 대면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화상 면접이나 아니면 업로드 형식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성균관대학교도 고려대학교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해서 어학능력 기준이 폐지가 되어집니다. 그것과 별개로 2022학년도부터는 어학능력 자격 자체가 폐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토픽 성적 같은 경우나 공인화학 성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제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 아셔야 돼요. 토픽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뭘 보여주는 거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력 지표보다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픽은 적어도 5급이나 6급 정도의 성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격에 유리하다고 보셔야 되고, 당연히 공인화학 성적 같은 거, 토플 성적이든 IELTS, 토픽이든 공인화학 성적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고려대나 성균관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학능력 자격기준을 폐지했다 하더라도, 또 2022학년도 어학능력 자격기준을 폐지했다 하더라도 이 어학능력 기준은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대학에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학력지표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12년 특례 전형으로 국내 상위권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토픽이나 또는 토픽, 토픽, 그 다음에 토플이나 탭스나 토익과 같은 공인화학 성적을 필수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원서지원 경향에 대한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요. 국내에서 대학을 가시는 분들은 해외 학생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뭘 꼽냐면, 국내 원서지원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특징과 학업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생각을 해서 그 원서 지원을 상향, 적정, 안정 지원의 원서를 쓰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12년 특례에 원서를 쓰거나 3년 특례이거나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원서를 쓰냐면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로 원서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나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싶어. 원서 쓰면 뭐해? 떨어지면 끝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과 나의 우수성과 나의 적합성을 고려해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3년 특례에 비해서 선발 인원도 많다. 3년 특례에 비해서 합격한다 하더라도 높은 대학에 붙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면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 뽑는 대학이 실질적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몇 개 안 돼. 실질적으로 한 5, 6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어지면 쏠림 현상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에서 원서를 쓴다. 그럼 대부분 문과 상위권 학생들은 미디어, 그 다음에 경영, 심리 이쪽으로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계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어디를 써요? 대부분 의대를 쓰거나 컴퓨터공학과라든가 아니면 전기, 기계 이쪽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원서를 쓰면 나하고 비슷한 친구들이 같이 똑같은 데다 원서를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을 분석을 해서 합격 가능한 대학과 구간을 찾아서 대학을 결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학과를 결정해야 되고, 학과를 결정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스펙이 어떤 학과에 적합성이 있는지를 잘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나 활동 증빙 서류와 같은 서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그걸 우리가 서류를 그냥 막 이렇게 적어내서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특히 특례 같은 경우는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나 활동증명서류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결국은 합불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주는 건 네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네 가지라면 첫 번째는 학업, 그 다음에 활동이 있죠. 근데 이 활동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활동을 그냥 액티비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1번 학업과 관련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데가 컴퓨터공학과를 가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소서에서 1번 문항에서 구성하게 되어진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이 수학교과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겠죠. 수학교과에 관한 얘기나 뭐 물리나 과학교과에 관한 얘기를 다룰 거고, 그리고 2번 문항에서 활동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원하는 학과와 연관성 있는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공학과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활동, 컴퓨터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내에서 진행이 됐던 발표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 수업과 같은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거지, 활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또 스포츠 활동, 음악 활동, 레크레이션 활동 이런 활동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여기서의 활동은 대부분 1번 문항과 관련된 학업과 관련된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3번 문항에서 배려나눔 협력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인성이나 사회성, 성장 배경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교내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으로 봉사활동 같은 거 또는 학생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대부분 지원 동기와 관련된 거, 학업 계획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자소서는 대학들마다 문항수가 4개 문항이든 3개 문항이든 결국은 4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학업 우수성, 두 번째는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우수성, 세 번째는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진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진로계획 또는 학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1, 2, 3, 4번 문항에서 서로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서 목적을 가지고서 글을 써야 되겠죠. 서로 겹치는 내용들이거나 질문에 맞지 않는 내용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뭐 유사도 검사 이런 거 많이 말씀하세요. 유사도 검사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학생이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생이 써야 되는 건 맞는데 18, 19, 20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교육과정과 비슷한 교육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동일한 제시문을 받고 글을 쓰게 되어지면 사실상 비슷한 글이 나온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학생이 글을 쓰긴 하지만 비슷한 글이 돼. 학생이 직접 썼는데 다른 사람이 써준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12년 특례는 이제 학생들이 글을 많이 쓰기 어렵다 보면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도움을 주다 보면 사실 다른 사람이 써준 글이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는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5가지의 특징들이 되게 중요하다. 첫 번째는 자소서는 일기가 아니다.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는 자소서의 대표적인 특징이 결과 중심의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뭐뭐뭐뭐 해서 뭐뭇을 했다. 나는 뭘 잘한다. 무슨 상을 받았다. 나는 뭐뭐 하다.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경우죠. 근데 자소서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된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대학의 입학처라든가 대학 학교의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열거하는 것들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가끔 네 번째는 자소서를 막상 쓰려고 하면 쓸 거리가 없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중요한 건 활동과 경험의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 속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12년 특례 후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서류 준비에 아마 되게 분주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자소서나 아니면 활동증빙서류 목록 작성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해외에 계시든 국내에 계시든 적절하게 이제 도움을 해서 합격하실 수 있는 자소서나 서류 구성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 자소서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실제 다른 학생들의 합격생 자소서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쓰는 게 장점이 될지 이런 부분들 참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